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이 지난 지금 돌싱이 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가장 깨소금이 쏟아진다는 결혼 2년 차에 이혼을 했을까 싶으시지요? 정말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샘솟네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도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정도에서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별별 꼴 다 보여주고 개판 5분 전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이혼을 하게 된 제 사연.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이야기지만 여기서나마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늘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자식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잘 챙겨주셨었고 그 덕분에 저와 오빠는 늘 사랑만 받으면서 자랐다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오빠와 저는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서로 좋아하는 색이나 숫자도 다 달랐지만 항상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유해 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매 간의 우애가 좋기 힘들다고 하는데 오빠와 허물없이 잘 지내는 저를 보면서 또 동생이 말을 안 들어도 귀엽다 귀엽다 해주는 오빠를 보면서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의 모든 거를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저희 가족 성향과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려 중학생 때부터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 교과를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는 가정이라는 교과목이 있었어요. 바느질도 배우고 실기 시험으로 주머니 만들기 이런 걸 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살면서 얼마나 쓸모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바느질 하나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 걸 감안해 보면 언젠가 실생활에 한 번쯤은 쓸 수 있는 일이겠거니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엄마들 가방에 꼭 반지꼬리 같은 걸 들고 다니셨잖아요. 갑자기 옷이 터지거나 구멍이 나면 쓱쓱 싹싹 꼬매주시는 걸 보면서 신기했었는데 어느덧 저도 그런 어른이 되었더라고요. 아주 어릴 적의 기억인데 오빠랑 놀이공원에 가서 돌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오빠 바지 무릎에 구멍이 났고 오빠가 구멍 난 옷이 부끄럽다고 울자 엄마가 그 자리에서 바지를 꼬매주셨던 기억이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엄마가 요술을 쓸 줄 아는 요정인 줄 알았어요. 감쪽같이 꼬매진 옷을 입고 오빠와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놀이공원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 저랑 오빠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 저도 반지꼬리를 가방에 꼭 넣고 다녔었어요. 저희 본가는 대전에 있었는데 시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긴 했어요. 원래 지방은 기차역 주변이 제일 발달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대전이라고 하면 서울이랑도 가깝고 길도 잘 뚫려 있어서 먼 지방의 느낌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전이라 하면 여행으로 한번 가보는 곳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엑스포가 열리던 시기에는 관광객들도 꽤 많았었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여행으로 서울을 갔었는데 서울에 가서 높은 빌딩들과 바쁜 거리 속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어요. 바로 저도 서울에 살아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까지 대전에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대학을 서울로 갔어야 서울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건데 하고 생각을 했었지만 성적이 받쳐주지 않아서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막연하게 나중에 서울로 취업을 해야지 하는 꿈을 꾸면서 대학 생활을 이어갔죠. 그렇게 오빠는 대전에서 취업을 했고 저는 대학 졸업 후 드디어 꿈꾸던 서울 상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서울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냥 대충 오빠처럼 집 가까운 곳에 취직을 하지. 그러면 평생 엄마 밥 얻어먹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엄마, 내가 서울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잘 알면서 왜 그래?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동안 엄마한테 배운 생활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돼서 그래? 저는 웃으면서 엄마를 안심시키며 이야기를 했지만 혼자 서울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무섭기도 했었어요. 우리 할머니의 입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 사람들은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하셨었거든요. 아무래도 큰 도시 사람들이니까 차가울 것 같고 이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을 모두 날려버릴 만큼 저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뭐가 됐던지 간에 서울에 취직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성공을 한 사람처럼 바라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튼 저는 서울에 작은 월세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도 이사를 하는 날 서울까지 오셔서 짐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지금이야 정신없으니까 반찬이며 뭐며 해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엄마가 냉장고 좀 채워뒀으니까 일주일은 넉넉하게 밥 먹을 수 있을 거야. 밥은 할 줄 알지? 아이 참, 짐도 많은데 언제 그런 걸 다 챙겨왔어. 밥이야 밥솥이 해주는데 뭔 걱정이야. 엄마 나 어린애 아니고 벌써 26살이거든. 엄마한테는 평생 애기지. 네가 마흔이 되고 신이 되어도 엄마한테는 아가야 아가. 내 배로 낳은 아가인데 당연히 걱정되지 않겠어? 아,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애기 취급을 받겠어? 엄마니까 가능한 거지. 엄마, 나 일 잘하고 돈도 많이 벌게. 걱정하지 마. 엄마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남은 정리 잘하고 푹 쉬라면서 마지막 문 닫힐 때까지 걱정을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대전에 내려가신 뒤 이상하게 헛헛하고 마음이 뭉클해짐을 느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어요. 남은 짐 정리하고 당장 출근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홀로서기가 시작이 되었고 서울에서 일을 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가게 되었어요. 외롭더라고요. 대전에 살 때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도 한 잔 마시고 속에 쌓아둔 이야기도 털어놓고 그랬는데 서울에 오니까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울에 온 지 딱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저는 향수병에 걸린 사람처럼 고향인 대전을 그리워하게 되었죠. 마음 같아서는 회사도 그만두고 다시 대전에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절했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 때려치우고 도피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마음이 자꾸 딴 데 가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상사들은 자꾸 하나씩 놓치면서 실수를 하는 저에게 잔소리만 하셨었죠. 저는 매일같이 혼이 나면서 점점 주눅이 들었어요. 사회 초년생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어깨를 피고 다녔던 신입 시절이 그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입사를 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저를 미워하고 제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거는 과장님 때문에 의기소침해져 있었어요. 남들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칭찬을 해줘서 회의 때 의견을 내고 발표를 하면 꼭 그 과장님께서 저에게 핀잔을 주셨거든요. 그런 건 다 옛날에 써먹던 거다. 나이도 어린데 왜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를 못 가지고 오냐. 이건 사회인으로서 능력이 없는 거다 하시면서요. 과장님 때문에 저는 화장실에 틀어박혀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낱말을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어디서 제가 과장님 흉이라도 보면 또 전해지게 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울기만 했죠. 제가 29살일 때 저희 과장님 나이가 45살이셨거든요. 13살 연상이셨는데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비꼬면서 야박하게 구신 거예요. 저는 제 밑으로 들어온 후배들에게 열정적으로 알려주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과장님은 나이를 뭘로 쳐드신 건지 저만 보면 트집을 잡기 바쁘셨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장가도 못 가고 노총각으로 지내는 거지 하면서 씹기도 많이 씹었죠. 다른 팀원들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해주면서 왜 유독 저한테만 그러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사실 담배를 태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원들이 옥상에 있는 흡연실에
담배를 태우러 갈 때마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혹시 담배를 태우면서 지들끼리 뭔가 끈끈한 정이라도 나눈 건가 싶더라고요. 왜 남자들은 담배를 태우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하잖아요. 하루는 담배를 태우진 않지만 그 자리에 껴서 알랑방귀라도 뀌어야 하나 싶어 슬그머니 뒤늦게 올라갔어요. 옥상으로요. 다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웃으면서 담배를 태우는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죠. 아이 근데 과장님은 왜 이대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세요? 아이 물론 이대리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긴 하지만 자기 일은 성실하게 하는 편이고 가끔 내는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괜찮은 게 꽤 많아 보이던데요. 잘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직 박 대리가 잘 모르는가 본데 이 대리 능력 괜찮은 편이야. 근데 잘한다 해주면 여자가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이 대리 좀 이쁘장하게 생겼잖아. 겉대 높고 자존심 높은 여자들은 자존감을 딱 박살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럴 때 내가 확 채가려고 그러지. 과장님 이 대리한테 마음 있으셨어요? 나이 차이 딱 좋지 않아? 13살 차이. 요즘 여자들은 워낙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30만 넘어가도 임신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그리고 30 넘어가면 돈도 벌 만큼 번다고 비혼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남자를 거들떠도 안 봐요. 쥐들은 뭐 안 늙는 줄 아나? 에이 그건 그렇죠. 솔직히 이 대리가 성격도 조용조용하고 착하기도 해서 꽤 인기 많을걸요. 그러겠지. 여기 팀에 결혼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 36살 먹은 최 과장이랑 29살인 이 대리랑 둘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이 대리지. 내가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자존감을 팍팍 뭉개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한번 잘해주면 나한테 홀라당 넘어올걸. 이야 우리 과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늙다리 노총각이 저 한번 꼬셔보겠다고 회사에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저는 아예 그 노총각에게 관심조차 없는데 지가 나를 어떻게 한번 꼬셔보겠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흡연실에 저희 팀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 주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본인이 꼬시면 저는 100% 넘어올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노총각이 제 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 나이에 잘해준다고 해도 마음을 열까 말까 한데 저한테 그 난리를 치는 사람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받아주겠어요? 무려 13살이나 연상인 사람이 저에게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었습니다. 저는 흡연실에서 침묵이라도 한번 다져볼까 하는 마음에 올라갔다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들어버렸고 멘탈이 탈탈 털린 채로 자리에 내려오게 되었죠. 그 뒤로 정말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못 볼 꼴 보는 것보다 일을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뒤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희 팀 그 노총각 과장님께서 감사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거래처에서 접대도 여러 번 받았고 입에 담기 더러운 그런 유흥업소에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다니기도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일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사내 괴롭힘 죄까지 추가가 된 거죠. 제가 사내 괴롭힘으로 과장님을 신고하지 않았었던 것은 그래봐야 감봉 처리로 끝이 날 거고 회사에서 계속 마주치게 될 건데 얼마나 더 껄끄러워질지 몰라서였었는데 이렇게 한 방에 터질 것들이 와르르 터지면서 과장님은 퇴사 처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정말 감사한 일 처리를 대신 해주셨구나 싶었는데 곧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을 파헤친 감사팀 직원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흡연실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혹시 피해를 입었던 것은 없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감사팀 직원이 신경을 써주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직원 알게 모르게 흡연실에서 노총각 과장님이 하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궁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눈으로 뒤쫓게 되었고 저에게 관심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려 나이 차이도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 멀끔하게 생겨서는 옷도 깔끔하게 챙겨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가뜩이나 서울 생활에 무척이나 지쳐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 때려치우고 대전으로 내려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온 사람이 이전에 그 노총각 과장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외로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정말 노총각 과장이 말을 했던 것처럼 자존감을 딱 박살내버린 타이밍에 호감이 있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감사팀 직원과는 회사 업무가 끝이 난 뒤에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게 되면서 점점 더 진득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영락없는 커플이었죠. 저희는 사실 서로에게 고백을 하거나 사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 주말을 함께 보냈고 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쉬지 않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연애를 한 지도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명절에는 늘 대전에 가곤 했었는데 회사에 큰일이 터지면서 주말까지 반납을 하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대전에 내려가서 부모님도 뵙고 같이 밥도 먹고 반찬도 얻어오고 하다가 한 5개월째 대전에도 가지 못하고 주말에 데이트도 못하고 일만 하고 있었죠. 명절 연휴에는 대전에 가야지 했었는데 회사 팀장님께서 거래처에 발주를 넣는 게 잘못되었다고 명절에도 나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반나절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데 그 반나절을 본가에서 보내겠다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었죠. 명절에 본가 가는 것도 포기를 해야 해서 울적했는데 사람 마음이 한번 꺾이니까 회복이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차려주신 맛있는 집밥이 먹고 싶다고 징징거렸는데 남편이 저에게 본인 집에 오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시댁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집밥 타령을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명절까지 반납을 하고 일을 하는 게 안쓰럽다면서 집밥을 차려줄 테니 와서 먹고 가라 하신 겁니다. 저는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을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들고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이에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색하긴 했지만 그날 차려주신 밥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요. 이 밥을 평생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맛이 있어서 밥을 2공기나 먹으니까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말이야 밥을 잘 먹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거 알아? 이렇게 밥 잘 먹는 거 보고 있으니까 내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다. 요즘 여자애들은 다이어트니 뭐니 해가지고 밥도 깨작깨작 먹던데 어쩜 이렇게 복스럽게 먹을 수가 있어? 제가 너무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왕이면 좀 예쁘고 다소곳하게 먹고 싶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밥 잘 먹는 모습이 예쁘고 다소곳한 거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언제쯤 하려고 그래? 네? 저희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얘기도 나눈 적이 없는걸요? 둘 다 나이가 좀 있잖아. 아가씨, 아니지. 내가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지? 꼭 한번 보고 싶었거든. 어떤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는지 말이야. 우리 아들 나이가 벌써 36살인데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지금부터 얘기 나누면 되는 거지. 나는 합격 마음에 들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밥 잘 먹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 그 양가 상견례 같은 건 언제 하면 좋을까?
원래 결혼이라는 건 말이야. 당사자들보다 부모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더 빨리빨리 진행되는 법이거든.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불도저 마냥 결혼을 얼른 했으면 좋겠다고 밀어붙이셨어요. 사실 저희가 연애를 한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죠. 남편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고 딱히 눈에 거슬리는 점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감사팀 직원답게 뭐 하나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끝까지 파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자자하기도 했죠. 이 사람이라면 평생토록 제가 의지를 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타지 생활로 인해서 외롭기도 했고 서울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살 것이었으니까 대전에 있는 가족들이랑은 쭉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데 저도 서울에서 제 가족을 만들어서 뭔가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양가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 한 번을 꺼낸 적이 없었던 제가 갑자기 상견례 이야기를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황당해 하셨었죠. 시댁 식구들, 저희 집 식구들 전부 서울에서 만나게 되었고 상견례 자리는 무척이나 훈훈했습니다. 식사도 일부러 정갈하게 나오는 곳을 찾고 찾아서 예약을 했고요. 양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도 미리 준비를 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희 부모님의 얼굴도 한층 밝아지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쁜 딸까지 있으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들만 둘이라서 제 마음 하나 공감해줄 딸이 없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아들들은 자기밖에 모르지 않겠어요. 딸이라고 뭐 크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아이 글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서 한 번에 소개 안 시켜주더니 아이 갑자기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도 말이 잘 통하시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 정말 아무 걱정 없겠다 싶었죠.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을 하는 이유 중에 양가 어르신들의 기싸움이라든지 서로 이기적으로 본인 집안만 챙기려고 해서라든지 그런 사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 분이 정말 친한 친구 사이라도 되는 듯 이야기 꽃을 피우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말수도 원래 잘 없으시고 긴장을 많이 하시면 잘 체하시는 체질이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긴장이라도 하셨던 건지 속이 더부룩하시다고 얹힌 것 같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말이라 근처에 문을 연 약국도 없었는데 다들 발을 동동 구르는 와중에 제가 늘 가방에 넣어 다니던 반지꼬리를 꺼내서 아버지 손을 딱 따드렸어요. 어머나, 아니 요즘 젊은 애가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건 처음 본다. 반지꼬리라니. 어릴 때 저희 엄마가 꼭 챙겨서 다니셨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보고 자란 게 있어서 이상하게 챙겨 다니게 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천상 여자일 수가 있어. 너무너무 좋다. 나는 이런 딸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었었어.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꼭 한 가족이 되어서 잘 지내보자고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 모습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른들끼리 이야기가 맞춰지고 나니까 결혼식 준비를 하는 것은 정말 금방이었어요. 유경험자인 오빠도 많이 도와주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바쁜 저를 대신해서 서울에 주말에 올라오시며 식장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봐 주셨죠. 그때가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설레이고 기뻤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정말 부부가 되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미리 신혼집부터 신혼여행에서 조금 더 챙겨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에 혼인신고는 미리 해뒀었어요. 저희는 미래 계획도 아주 짱짱하게 세워두었어요. 적금은 매달 얼마씩 부을 건지,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집안일도 전부 나눠서 하기로 했죠.
저는 청소에 자신이 있었고 남편은 요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식사를 차리고 제가 뒷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꼼꼼하게 집안을 관리하면서 신혼을 즐겼죠. 주말이면 같이 데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같이 출근을 하고요. 저는 남편을 만나고 난 뒤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꽤 많이 해소했고 남편의 든든한 품속에서 그동안 있었던 나쁜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 생활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3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5월에 어버이날이 있지 않겠어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맞이한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양가 어르신들을 잘 챙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집안에 보낼 선물들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꽃가게에 미리 카네이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버이날이 연휴로 이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저희 집에는 전부 퀵서비스로 선물을 보내놓고 주말에 다녀오기로 했었죠. 어버이날 당일은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약속을 잡았었는데 당일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회사 업무 중이었는데 전화를 하시길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죠. 아이고 얘. 아우 이걸 어떻게 하니. 내가 오늘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던 걸 싹 까먹어 버렸지 뭐야. 미국에서 오랜 시간 있었던 내 친구가 한국에 들어온 김에 부부끼리 식사를 하자고 했었던 걸 내가 깜빡 잊어버렸었어. 내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주말에 만나면 안 되겠니? 이번 주 주말에는 그이랑 같이 대전 내려갔다 오려고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오늘 선물만 보내드렸거든요. 퀵 서비스로요. 그러니? 아우 어쩌지? 내가 다음 주에도 그 다다음 주에도 일이 있어서 이번 주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너희도 이번 달 내내 바쁘다고 그랬지? 아, 네. 저희 일도 바쁘고 그이가 다음 주부터는 출장이 잡혀 있어서 대전에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꼭 이번 주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세요? 그래, 우리도 이번 주 주말밖에 안 되는데 아들내미 장가 보내고 처음으로 며느리랑 오순도순 밖에서 식사나 하나 했더니 아유 이걸 어쩌니.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처음으로 시댁과 잡은 약속이었는데 제가 친정에 가는 걸 미루고서라도 시댁을 챙겨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더 자주 마주치는 건 시댁 식구들이잖아요. 같은 서울 땅덩어리 안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먼저 결혼을 한 오빠를 보니까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을 끔찍하게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새언니를 엄청 챙겨주시고 잘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주말에 못 갈 것 같다고 말을 하고선 시부모님을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약속을 미뤄서 어떻게 하냐고 미안해 하셨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먼저 챙겨줘서 고맙다고 뿌듯해 하셨어요. 저는 꼭 어버이날 기념일에만 양가 어르신들을 챙겨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는 언제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뵙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줄줄이 터지는 사건들 때문에 남편은 감사팀 업무를 보느라 지방 출장도 불사해야 했고 또 야근도 잦았어요. 평일에 이렇게나 바쁘게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곤죽이 되어서 하루 종일 자는 사람에게 대전까지 가자고 말을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저 혼자서 다녀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남편이 꼭 같이 가자고 저를 붙잡는데 막상 주말이 되면 피곤함에 눈도 못 뜨는 남편을 보면서 대전에 가자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주말이 되면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아주 피곤해 죽으려고 한다길래 내가 영양가 있는 것 좀 먹이라고 백숙해왔다. 이거 무려 능이 백숙이야. 보약이 따로 없어. 이 국물 좀 봐라.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곰탕도 아직 남아있는데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그 곰탕을 내가 언제 해준 건데 아직도 남아있어? 집에서 너희 밥 안 해먹니? 해먹긴 하는데 요즘 이이가 많이 바빠서요. 집에 돌아오고 나면 저녁 시간이 지난 뒤라 그냥 밥 안 먹고 잘 때도 많아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건데. 그렇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밥 차려 먹기 귀찮다고 그냥 건너뛰자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아, 그게 무슨 소리니? 밥 차려 먹기가 귀찮다니. 설마 우리 아들이 밥상에 직접 차려 먹는다는 거야? 며느라가 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희가 미리 당번을 정해놨거든요. 저는 청소하고 이 사람은 밥을 하고요. 빨래나 분리수거는 같이 하는 걸로. 세상에, 나는 우리 아들한테 집에서도 물 한 잔 못 떠오게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밥을 한다고? 아, 이 사람 취사병 출신이잖아요, 어머님. 저보다 밥을 훨씬 잘해요. 아마 어머님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요.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한테 부엌에 해서 살림하라고 창가 보낸 거 아니다. 마누라한테 뜨끈한 밥 얻어먹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 손으로 밥을 차려서 마누라 밥상까지 내준다고? 아이고야,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원. 너희 이럴 거면은 주말마다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가. 우리 아들이 주방 들어가는 꼴 절대 못 본다. 시어머니께서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한테 밥을 차리라고 할 수 있냐면서 말이죠. 저는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시어머니께서는 이때다 싶었던 사람처럼 주말마다 저희를 불러내셨고 저희가 가지 않으면 집 앞에 찾아오셔서 반찬통을 들고 기다리셨어요. 저랑 남편이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가도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집 앞에 와 있다고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중간에 집에 들어와야 할 때도 있었죠. 저는 점점 불만이 쌓였지만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기껏 비싼 전시에 겨우겨우 예매해둔 건데 난리게 생겼네. 우리 엄마가 우리 편하라고 해주시는 거잖아.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반찬을 공짜로 얻어먹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남편은 저에게 복에 겨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집안일이라는 걸 나눠서 하기로 다 결정을 했었던 건데 남편은 요리를 하기로 해놓고 반찬을 전부 시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시니까 뭐 하나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청소를 맡은 저만 시어머니께서 집에 방문하실 때마다 잔소리를 하셔서 뒷공문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정리하기 바빴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추석이 오게 되었어요. 친정에도 가고 싶은데 뭔 일이 그렇게 바쁜 건지 시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추석 때는 꼭 친정에 가야지 했는데 시아버지 생신을 음력으로 샌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추석이랑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 추석에 아버님 생신에 하루 만에 다 끝내고 친정에 갈 수 있을까? 안 될걸. 늘 추석 때마다 아버지 생신 파티 가족들끼리 하고 다음 날은 제사 지내고 그 다음 날은 아버지 친구분들 다 모셔다가 생일 파티 한 번 더 했었어. 그래서 3일 내내 아마 바쁠 거야.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친정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죠. 이번에도 역시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남편이 말을 했던 대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연휴 첫날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시아버지 친구분들 모셔다가 술상 차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건지 하루 종일 전부치고 음식 나르느랴 허리가 쑤셔 죽을 것 같았어요. 10월에는 저희 부모님 생신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단풍 여행을 가자면서 미리 예약을 해두셨다고 해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자리에 따라 나가야 했고요. 그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 연휴에는 무조건 친정에 간다고 다짐을 했는데 시댁에서도 별말 없길래 드디어 친정에 가서 푹 쉬어보겠구나 싶었거든요. 친정이 대전이니까 첫날 시댁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대전에 가서 보내려고 했는데 제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죠. 설날에 제사 지내고 나서 친정에 가보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못 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날 먼 친척분들이 방문을 해서 제사를 한 번 더 드리기로 했는데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자기 꼴이 무슨 꼴이 되겠냐면서요. 저에게 죽어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남편 놈도 이번에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날이니까 친척분들께 인사 먼저 하자고 하더라고요. 추석에는 다 같이 안 모여도 설날에는 모인다고 하면서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10개월이 되어 가는데 친정에 한 번도 못 가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별 수 있겠어요? 결국 친정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말하니 엄마가 서운해 하시면서도 며느리 도리를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설을 보냈고 정말 20명 가까이 오신 친척분들께 일일이 인사를 하느라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바탕 명절이 지나가고 친정에 가겠다고 날을 잡고 움직이기로 했는데 또 시어머니께서 방해를 하셨어요. 밤사이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다고 하시면서 절대로 멀리 나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셔? 아니, 어떻게 내가 친정에 가겠다고 할 때마다 방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 몰라. 나 무조건 갈 거야. 여보, 우리 엄마 꿈자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는 편이거든. 나도 불안해서 그래. 그냥 우리 다음번으로 미루자. 어? 남편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는 친정에 남편 없이 가면 저희 부모님께서도 불안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반복이었죠.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오는 것 같다면서 응급실에 좀 데려달라고 하시질 않나. 말을 안 하고 몰래 갔다 오려고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붙잡아 놓으시고 이쯤 되면 그냥 제가 친정 가는 게 싫어서 일부러 방해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결혼하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외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 친정에 갈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석이 돌아왔고 추석에는 역시나 시아버지 생신 파티가 줄줄이 이어졌죠. 결국 저 그날 남편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 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어떻게 우리 부모님 얼굴 한 번은 못 볼 수가 있어. 나 회사에 휴가라도 내고 우리 엄마 보러 갈 거야. 이미 우리 휴가 다 써서 없잖아. 여름에 나 해외 출장길에 당신 휴가 써서 따라왔던 거 기억 안 나서 그래? 아, 내가 진짜 그때 우리 집에 가서 지냈어야 했는데 나도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나 안 되겠어. 다음 설에는 무조건 우리 집 먼저 갈 거야. 알겠어? 우리 친척분들 다 오실 텐데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아, 나도 가족 있거든. 당신만 있는 거 아니거든. 제가 화를 버럭 내자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저의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집안일을 나눠서 하기로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남편 일 시키는 꼴 못 본다고 반찬을 매주 해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집안일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는 요리만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건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애초에 밥을 해먹기로 한 것도 반찬 사 먹는 값이 아까워서 간단하게 해서 먹자고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 반찬 값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 몰래요. 매달 50만 원씩 시댁에만 챙겨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던지 저희 친정에도 돈 보내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버럭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연봉 차이가 2배였거든요. 남편은 감사팀이었고 저는 일반 사무팀이었는데 제가 입사를 할 때 초봉이 정말 작아서 승진을 해도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생활비에 적금, 보험금 그런 거 각출해서 내는데 다 내고 나면 제 용돈으로 쓸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친정에 돈을 보내고 싶으면 제 용돈에서 주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울타리이긴 했지만 그게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그냥 저를 가둬두고 있는 감시자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점점 피가 말라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냥 냅다 대전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바보였나 봐요. 툭하면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며 가스라이팅을 했고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존감을 팍팍 꺾어버리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저는 다시 그 노총각 과장에게 당했던 것 마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의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섭더라니까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나 혼자 친정에 다녀올게 라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죠. 거기다가 워낙 시간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설 명절이 오게 되었고 저는 미리 선언을 했던 것처럼 무조건 친정에 가겠다고 남편에게 한 달 전부터 말을 해뒀습니다. 남편도 계속 같은 말을 들어서 지겨운지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만 노발대발이셨죠. 친척들이 다 오는데 며느리가 없어서 되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를 피해가면서 절대로 설에는 친정에 갈 거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 달에 3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마장동에서 한우를 미리 예약해놨습니다. 저희 친정집에 들고 갈 최고급 한우 세트를 말이죠. 물론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30만 원짜리 세트였지만 고급진 세트에 속하는 고기였어요. 설날에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 가야 한다고 나중에 시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투덜대는 남편을 무시하고는 차에 올라타서 마장동으로 가자고 했죠. 마장동? 마장동은 왜? 우리 집에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어.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는 건데 한우 세트 하나 준비했어. 한우 세트면 비싸지 않아? 얼마짜리 주문했는데? 30만 원짜리. 그 정도는 되어야 실속 있게 부위별로 딱 나오던데? 고기 질도 좋더라. 뭐? 30만 원? 야, 아유 우리 집에는 그만큼 값 나가는 선물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으면서 너네 집 간다고 지금 30만 원짜리 한우를 샀다는 거야? 가뜩이나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에 우리 부부만 빠지게 돼서 눈치 보이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뭐? 너무하다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는 친정집에 그 정도 선물도 못해? 결혼한 지 2년 차가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친정에 처음 간다 처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 너네 집에 내 돈 퍼줄 거면 당장 이혼해. 돈도 나보다 적게 벌면서 어떻게 우리 집에 보내는 선물보다 비싼 걸 해주냐? 양심 없어? 그러더니만 차를 확 돌려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억울했어요. 남편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제 용돈 꼬박꼬박 모아서 준비를 한 선물인데 무슨 300만 원짜리도 아니고 3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샀다고 네 돈 내 돈 따져가면서 차를 돌려버리는 게 어이가 없었죠.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대전으로 가자고 말을 하는데 이 인간이 시댁 방향으로 차를 돌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차가 신호에 딱 걸렸을 때 그냥 차 문을 열고 내려버렸어요. 미쳤어. 도로 한복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같으면 안 미치게 생겼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 시댁 안 가. 우리 집 갈 거야. 안 간다고. 남편은 콧방귀를 뀌면서 신호가 바뀌자 그냥 출발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도로 한복판에서 빵빵거리는 차들을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를 하면서 인도로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 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시댁에 복종을 하면서 친정에 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건지 이런 꼴을 보겠다고 결혼이라는 것을 한 건지 정말 신세한탄이라는 게 끝도 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서러워서 길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순간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바로 유일하게 문이 열려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부동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일을 하려고 부동산 문을 연 게 아니신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오늘은 문 연 거 아니라고 말을 하시려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멈칫하셨어요. 아니 아가씨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줌마 저 집 내놓으려고요. 제발 집 좀 내놔주세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펑펑 우니까 일단 차가운 물 한 잔을 주시더라고요. 물부터 쭉 들이키고 무슨 일인지 말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본인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 남일 같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셨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인데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제가 결혼 후에 있었던 일들을 쭉 말하자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신 건지 빙의가 되신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주셨습니다. 아니 그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결혼하고 한 번도 친정을 못 가게 해? 이런 거는 이혼이야 이혼. 어디 잘났다고? 어이구.
세상에 남자들이란 세댁 아유 이혼해버려. 뭐가 아쉬워서 집도 팔아버려. 내가 여기서 부동산만 15년째야. 금매로 구할 사람 바로 알아봐 줄게. 진짜 감사합니다. 이 집 저희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인데 제가 팔아도 문제 없겠죠?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게. 그런 놈은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해. 어디 마늘하게 한 줄 모르고 그딴 짓을 해. 처음 보는 아줌마였지만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숨을 씩씩 내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부동산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달달한 거 먹고 정신 좀 차리라면서 믹스커피까지 타주셨어요. 한참 앉아서 이야기를 하며 진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뭐하냐? 아이 그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내렸으면 빨리빨리 집으로 와야 할 거 아니야. 그 마장동 한우집 어디야? 어차피 오늘은 늦어서 대전 못 가니까 거 한우 들고 우리 집에 가자. 싫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주려고 산 한우인데 그걸 들고 왜 시댁에 가? 그리고 시댁에 가면 또 친척들 오신다. 술 한잔 해야 된다 하면서 나 친정 못 가게 할 거잖아. 내일 내가 기차표 사서라도 대전 내려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명절인데 기차표 남는 게 어딨어. 지금 버스도 없어. 잔소리 말고 빨리 나와. 어머 젊은 남자가 아주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 꼰대가 따로 없네 따로 없어. 어디 마누라가 지가 부려먹는 종이야. 말뻔 사고는. 아줌마는 뉘신데 저희 일에 참견을 하십니까? 쪽팔리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나와. 우리 부모님 다 기다리셔. 세댁 절대 가면 안 돼. 알지? 내가 집은 빨리 팔아치워줄 테니까 이혼 도장이나 찍어. 거참 아줌마는 뭐냐니까요. 그리고 이혼 도장이라니. 뭔 이혼 도장? 집 한다는 건 또 뭐야? 나한테 이혼하자며. 내가 내 용돈 모아서 우리 집에 한우 사간다는데 네 돈 쓴다고 이혼하자고 했지? 나 네 돈 안 썼거든? 아득바득 벌어서 내 돈 쓴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네 돈 아까운 인간이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가 해준 집에서 편안하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냐? 나 그 집 팔 거다? 진짜 생각 없이 산다. 그 집 팔면 우리는 당장 어디 가서 살 건데 지금 와서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 구하게? 그건 너 알아서 하세요. 저는요 그쪽이랑 이혼하고 집도 팔아치우고 대전으로 내려갈 거니까.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아이고 누가 빌긴 빌어. 딱 봐도 그쪽이 잘못했구만. 아니 도대체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세댁이 왜 친정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 남자가 그러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아유 내가 오늘은 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혼쭐을 내줘야겠네. 그러더니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어딘가 전화를 하더니만 김 사장 좋은 매물 하나 나왔는데 집 하나 사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요 부동산 인맥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이리저리 아는 인맥도 많더라고요. 집을 여러 채 전세를 놓는 사장님이 하나 있는데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다면서 저희 집을 빠르게 넘길 수 있다고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남편 놈은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하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결혼이라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혼을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그래. 손바닥을 뒤집듯이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야.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찾아오는데 우리 엄마는 당신 부담스러울까 봐 찾아오지도 않았어. 우리 딸 언제 오냐고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도 내가 막상 못 간다고 하면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서운함을 감추던 분이시라고. 더 이상은 불효 못 저질러 놔도 너랑 이혼하는 게 효도야.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남편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만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당장 친정에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결국 시댁에 끌려가게 될 거라면서요. 남편은 자꾸 참견을 하는 부동산 아주머니께 성질을 버럭 부렸어요. 저는 당장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부동산으로 와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집도 아니고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무슨 일 났나 싶었던 아버지께서는 당장 출발하시겠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사정사정을 하는 남편놈을 무시하고 저는 부동산 아주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무려 3시간 동안을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부동산에서 버텼습니다. 3시간이 딱 지나자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이혼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아니, 새 명절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밥 해놓고 기다렸더니 감감무소식이고. 아빠, 나 이혼할래요. 집도 내놓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야. 부동산 주인 아주머니께서 빨리 팔아주신대. 나 대전 갈래. 나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제가 또 눈물이 팍 터져서 이혼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당황해 하셨죠. 남편놈은 재빨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그 부부싸움을 조금 했는데 지금 많이 예민한가 봐요. 제가 잘 달랠게요. 부부싸움? 아니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버는 돈도 적으면서 자기 돈 쓰지 말라고 강짜 부린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부동산 주인인 내가 다 들었어. 증인이야 증인.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우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친정 부모님께 그대로 말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당연히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남편놈의 뺨을 그냥 갈겨버리셨습니다. 짝소리에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요. 근데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감히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해? 우리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줘놓고 고작 부부싸움. 내가 이 꼴을 못 참지. 당장 자네 짐 싸서 나가게. 내 딸이랑은 이혼이야 이혼. 장인어른, 이혼이라뇨. 이런 건 오해입니다. 그냥 금방 풀릴 일이라고요. 감히 명절에 시래군은하면서 친정을 가지 말라고 하고서는 오해? 내 딸을 결혼식 이후에 처음 보는 거다 다름없는데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장 대전에 가자고 하셨고 저는 그 길로 아버지 차에 올라타서 대전에 갔어요. 차에서 내내 눈물을 쏟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어요.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신념처럼 아버지께서는 지인을 동원해 일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저의 이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제 걱정을 해주시며 명함을 건네주신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집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말 팔 생각이 있냐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팔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놈은 대전까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 뒤로 뺀질나게 대전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회사에 남은 연차 다 몰아서 내고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에 회사 사람들 전부 놀랐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남편놈의 얼굴을 보고선 이혼을 대충 예상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퇴근을 하면 대전까지 찾아와서 빌었고 주말이면 아예 대전에 숙소를 잡고서는 저희 집 앞에서 내내 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올 수 있는 거리였으면서 그동안은 왜 저를 위해 친정에 가자는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했던 건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실망감만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같다면서 세상에 별일 다 있지만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라고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말에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마음을 돌려달라, 친정에 가는 거 막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말은 결국 결혼을 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친정에 가는 걸 막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이혼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저희 집도 짐을 빼게 되었어요. 집이 팔렸거든요. 남편은 짐을 빼러 와서는 질질 짜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것 같다고 후회를 하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사짐이 출발을 하는데 그 도로 한복판에서 오열을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후회를 할 정도로 저를 사랑했으면 왜 제가 원하던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랑이냐고 물어본다면 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이기적인 거죠.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싫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눈물이 나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를 놓친 게 후회돼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잘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혼을 하고 집을 팔고 퇴사 처리까지 완료한 뒤 지금은 대전에 내려와 있습니다. 한 6개월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고요. 그 뒤에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은 더 이상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니까 제 이야기가 문득 떠올라 이렇게 사연 채널에 글을 적어 보내봅니다. 뭐든지 일은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출구는 꼭 있으니까 너무 빙빙 돌지 마시고 출구를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